북한이 10일 새벽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극성 -4A 미사일과 함께 신형 무기들을 공개했다. 10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는 검정색과 흰색의 도색에 기존 ICBM보다 더 커진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정색과 흰색의 도색에 북극성 -4A라는 글자가 적힌 미사일을 트럭이 싣고 오는 모습도 포착됐다. 기존 화성 -15형의 텔 바퀴가 9축이었던 것과 달리 이 미사일의 텔 바퀴는 11축이다. 길이가 그만큼 길어졌다는 뜻이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7월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화성 -15형의 사정거리를 8,000마일로 추정하며 미국 본토의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이 기존 화성 -15형보다 사정거리가 더 길어지는 등의 개량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미사일의 탄두부 길이도 기존보다 약간 길어진 것으로 보여 탄두 역시 개량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북극성 계열 미사일은 고체 연료 기반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다. 북극성 -1형과 3형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며 2형은 지상 발사형이다. 이번에 공개된 4형은 조선중앙TV 방송 멘트를 통해 수중 전략 탄도탄으로 소개됐는데 이는 SLBM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모두 두 종류의 전략무기를 새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지난해 북한이 시험 발사한 뒤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나 대구경 조종 방사포로 보이는 무기도 등장했다. 우리 군은 발사 당시 이를 사실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기존에 볼 수 없던 신형 전차도 공개됐다. 정체가 분명치는 않지만 구소련제 전차를 북한이 개량한 선군호 계열의 설계를 기반으로 했거나 외국 기술을 통해 3세대 주력 전차를 담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물론 기존의 전차에 외장용 껍데기 정도만 만들어 씌운 뒤 열병식에 내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군 특수부대로 추정되는 병력들의 모습. 미국에서 개발한 멀티캠 위장무늬와 비슷한 전투복을 입고 있으며 총기에는 조준경, 플래시라이트, 표적지수기, 소음기로 추정되는 부가장비들이 붙어있다. 북한군 특수부대로 추정되는 병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멀티캠 위장무늬를 닮은 전투복을 입고 나온 모습도 눈에 띈다. 멀티캠은 미군과 영국군 등에서도 약간의 변형을 거쳐 제식 위장무늬로 채용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해군 특수전전단 등에서 쓰이고 있다. 다만 북한군의 경우 색이 조악하며 원단 자체도 흔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중국 등지에서 원단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야간 투시경을 휴대했으며 총기에도 조준경, 표적지수기, 플래시라이트 등으로 추정되는 부가장비들이 부착된 모습이 눈에 띈다. 정황상 군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등지에서 이를 수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북한의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새로 보여준 신형 전차의 실루엣에 흥분한 국내 밀매들의 반응이 뜨겁다. 언뜻 보면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의 포탑과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인 T-14 아르마타 전차의 차체를 혼합시켜 놓은 듯한 외형으로 매우 세련된 형태다. 포탑 안정화 장치라던가 열영상 조준기 등의 모습이 보이고 미사일 발사기까지 장착한 모습이 보인다. 완전 3세대 전차의 외형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우리 3세대 전차인 K1보다 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 폭풍호 전차의 때리기 포탑의 디테일이 보이고 운전수 배치와 관측창은 선군호 전차의 모습이 보인다. 차체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모습으로 보기륜이 기존의 5에서 6개에서 7개로 늘어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기륜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차체가 커지고 무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엔진의 출력이 커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정도면 1500마력급의 출력을 가진 파워팩이 아니면 제대로 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파워팩 기술을 가진 나라는 현재는 독일과 한국 밖에는 없다. 우크라이나나 중국이 만든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는 완벽한 1500마력의 파워팩이 아니다. 독일도 1200마력에서 1500마력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13년이나 걸렸고 전차의 파워팩 기술이 전무하던 우리가 5년 안에 개발한답시고 까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해 국산 엔진 독일제 변속기 조합으로 K2를 양산하고 있다. 물론 몹쓸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내구성에서 독일제를 따라가지 못할 뿐 전쟁이 쓰는 데는 큰 하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말이다. 하물며 이런 기술이 전무하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북한이 그런 파워팩을 만들었을 리 없고 수입했다 해도 독일이나 우리가 주지 않는 한 그 성능이 어느 수준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포탑 부분을 아무리 뜯어봐도 제대로 된 복합 장갑을 두를 수 있을까 싶은 의심이 든다. 왠지 서방제 전차들의 견고한 모습이 아니라 겉만 세련되게 덧댄 데코레이션을 입힌 모습이랄까? 일부 밀매들은 정교한 토미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내 생각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쨌건 미사일 발사대에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글쎄? 내가 보기에는 러시아의 이글라 대공 미사일을 단 것은 아닐지? 북한 기갑 전력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우리의 공격 헬기라는 점에 비추어 대전차 미사일을 달고 다닐 이유는 없어 보이고 헬기를 잡기 위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전차용으로 개량한 것은 아닐지 의심해본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공격 헬기들에게 부담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 물론 2차원 기동을 하는 전차보다는 3차원 기동을 하는 헬기가 더 유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무조건 깎아내리면 안 되겠지만 나 역시도 이번에 보여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잘 만든 도미로 보이는 것은 내 선입견일까? 전 세계는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보여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방사포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북한이 보여준 재래식 신무기도 위협적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군 당국은 당장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뒤 북한이 한국에 한참 뒤처졌던 재래식 전력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지상 전력 위주의 신무기들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신형 전차다. 사막 모래 색깔로 칠해진 전차는 각진 모습이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등 서방권의 전차와 닮았다. 외형으로 봐서도 기존 북한의 선군, 폭풍, 천마 전차와 매우 다르다. 포탑에 야간 조준경이나 열영상 조준경 형태의 부품도 포착됐다. 장갑도 꽤 두툼한 듯하다. 북한이 서방권을 따라 새로 설계한 전차로 추정된다. 신형 전차에 앞서 나온 신형 내축 발륜, 박회형 장갑차는 미국의 M1128 MGS와 비슷하다. M1128 MGS는 스트라이커 박회형 장갑차에 105mm 강선포를 달았다. 수송기에 실어 전 세계 어디라도 신속히 전개해 화력을 지원하는 용도다. 북한의 신형 박회형 장갑차는 유사시 한국의 전차를 상대하는 대전차 전력으로 보인다. 열병식 행렬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온 미사일 탑재 박회형 장갑차도 대전차 전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8발의 미사일을 단 3축 6륜의 박회형 장갑차 대열이 앞장을 섰고 그 뒤를 5개의 미사일 발사관을 탑재한 4축 8륜의 박회형 장갑차 대열이 따랐다. 5발들이 장갑차는 105mm 포탑재 장갑차와 같은 계열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의 전차 전력은 보유 대수는 많지만 매우 낡아 한국의 상대가 안 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유사시 한국은 전차, 장갑차로 무장한 기동군단을 중심으로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입체 기동작전을 펼 계획이다. 이를 의식한 북한이 전차와 대전차 전력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는 분석이다. 처음 등장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도 위협적이라는 관측이다. 두 종류의 다기능 레이더와 러시아제 SA-15 건틀릿으로 보이는 지대공 미사일 장착 트레일러로 꾸려졌다. 북한은 2017년 9월 미국이 경고 차원으로 B-1B 랜서 등 전투기 20대 남짓을 동해 북방 한계선 너머로 보냈을 당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방공 전력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이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총참모장이 탄 소형 전술 차량도 신형이다. 겉모습으론 한국의 K-151 소형 전술 차량에 뒤지진 않는다. 전문가들은 열병식 직후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건설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후 생긴 여력을 재래식 전력에 쏟는 듯하다며 한국은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을 상대한다는 전략을 가졌는데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 하면서 이런 전략이 통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 투자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분명하다면서 예산과 기술이 얼마나 뒷받침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사 전문지인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북한이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기보다는 열병식이란 쇼를 위해 급조한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홍 편집장은 사례로 105mm 포탑재 장갑차를 들면서 미국의 M1128, MGS는 신속 배치용인데 북한이 미국처럼 전 세계에 보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다양한 신무기를 과시했다.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미국과 러시아 등 군사 선진국의 무기를 그대로 베낀 복제품 클론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4에서 6년장 등 3종의 초대형 방사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신형 전차, 다기능 레이더와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 등을 선보였다. 조선중앙TV 등에 따르면 다양한 발사관을 갖춘 구경 600mm의 초대형 방사포가 공개됐다. 초대형 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사거리를 갖추고 있다. 4연장, 5연장, 6연장이 공개됐다.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400km의 방사포로 추정됐다.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판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미군 스트라이커와 유사하다. 115mm 전차포와 불세로 불리는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두 종류가 식별됐다. 바퀴가 내축 8륜으로 미군 장갑차를 모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VTT-323, 러시아 BTR 계열을 복제 생산한 것이 아니라 미군 장갑차 외형을 모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5mm 전차포와 대전차 미사일 불세를 탑재한 신형 전차도 이번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의 수출형 전차 VT-4, 미국 M1 전차, 한국 K1 전차와도 외형이 유사한 3세대 전차라는 평가가 나왔다. 디펜스 블로그는 북한판 아르마타 전차라고 이름 붙였다. 신형 반응 장갑과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능동방호장치 API를 장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디펜스 블로그는 전했다. K-106 지대공 미사일과 240mm 방사포 차량이 신형으로 바뀌었고 스파이크 미사일과 유사한 장비를 탑재한 경장갑차도 식별됐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차륜형과 무한궤도 차량에 각각 탑재됐고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무한궤도형 차량에 실렸다. 비포장 도로나 들판 등에서 기동이 쉽도록
무한궤도형 차량에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전투복과 유사한 해육군 군복과 신형 방독면을 착용한 생화학 부대, 조준경과 소음기가 장착된 개량형 AK-47 소총, 신형 불법 소총 등 현대화된 개인 전투장구도 선보였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미국은 물론 한국군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대구경 방사포와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타킴스, 신형 전차 등의 근거리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다. 이에 따라 이에 대응한 우리군의 대응체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과연 대책이란 게 있을까? 문재인 정부와 군 당국의 종북 성향과 안일한 안보의식을 감안할 때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방위 선전전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집권 초기인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같은 해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라는 선행연구 과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에서도 해군이 비밀리에 이른바 핵잠수함 TF를 조직해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미국과도 관련 협의가 상당 부분까지 진행됐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군 내부 조직에 관련된 사안은 군에서 언론에 흘리지 않는 이상 알려주기 어려웠기에 TF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전문가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과 국방부의 중기계획 발표 이후 언론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온갖 장밋빛 기사를 쏟아냈다. 일부 언론은 2025년 건조에 영해를 지킨다는 소설을 써 내보내기도 했고, 어떤 언론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한국이 수입한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모두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던 10월 초순 동아일보가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5월 극비리에 방미한 김현종 차장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물론 핵무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에너지부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에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화학 경수로로 반드시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막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연 상태의 우라늄은 핵분열이 어려운 우라늄-238이 대부분이고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5 비율이 0.7%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분열 효율을 높이려면 이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상업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농축우라늄은 우라늄-235 비율이 5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원자로는 이러한 저농축우라늄 으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고 감속제 등을 이용해 핵분열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우라늄을 더욱 농축해 우라늄-235 비율을 90% 이상까지 높인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감속하지 않고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가속시켜 폭발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원자폭탄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라늄 취급 전 과정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이 협정 일부를 개정해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농축에 대한 길을 여는 데 성공했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승인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즉 한국의 우라늄 농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정과 협약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해결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국내 상업용 원전에 들어가는 전홍축 우라늄을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하지만 이는 관계 법령과 원자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모든 전홍축 우라늄은 IAEA에 의해 수입량과 폐기량이 철저하게 추적, 감시된다. 수입할 때도 어떤 원전 몇 호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고해야 하며 해결료 장전 후 원자로를 어떻게 가동했는지에 대한 운전 일지는 물론 사용 후 해결료의 양과 폐기 후 관리까지 모두 사찰 대상이다. IAEA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옥죄는 것은 해결료 유통 과정에서 미량이라도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아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여준 것처럼 우라늄 농축은 원심 분리기를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전기, 그리고 우라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원전을 가동하는 한국이 해결료를 빼돌린다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과 IAEA는 한국의 해결료 유통과 사용 전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단 1g의 전홍축 우라늄 유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해결료를 합법적으로 획득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 정확히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해결료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공급국 그룹에 의해 통제되므로 잠수함용 해결료를 미국에서 수입하든 제3국에서 수입하든 미국의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해결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현종 차장은 미국에 잠수함용 해결료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은 이를 단칼에 거부했다. 핵비확산 원칙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잠수함용 해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또는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2017년 이후 연이어 제기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한미 정상합의설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었거나 애초에 이 합의설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뜻이다.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 해결료 확보 불가능.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 방식이 될 것이며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협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김 차장의 이러한 발언 후 2달이 지나 미국이 한국의 해결료 공급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결료 수입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이 팔지 않으면 프랑스나 러시아, 심지어 중국에서도 전홍축 우라늄 해결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의 선행 연구를 맡아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한 연구원인 필자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황당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